자, 22대 총선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돼가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당선자들 얘기를 많이 하고 축하 네. 인사 건네기가 좀 바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당선되진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광주 북구 을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윤민호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웰컴티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차 한 잔 저희가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당선자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또 낙선자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선거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낙선자라는 표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일곡동 주민입니다. 진보당의 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마를 해서 16.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북구 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셨는데 이번 득표율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진보당의 진정성과 헌신성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봐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정치를 동네에서 진보당만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광주은행이 특히 지역의 향토은행인데 네. 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진보당이 이런 실상에 대해서 폭로도 했었고요. 또 광주가 농민들이 있어요. 광역시이긴 하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선거 기간을 앞두고는 주변에 진보당 프랑 현수막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저 현수막 딱 보는 순간 꼭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민원을 청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있는 곳 또 진보당의 당세가 강한 곳은 동네에 쓰레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거운동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징합다 살다 이런 선거운동 처음 본다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봐 주신 결과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6.34%도 대단한 득표율입니다만은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게 네. 기적의 한석. 예. 이제 때가 왔다.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후보들 중에 이제 당선자인 전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정말 밀착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힘들었고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광주 하면은 워낙 민주당의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 예선이 곧 그렇죠. 결승.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본선을 부활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본선이 진짜 부활돼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골라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재미 이런 걸 한번 선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윤민호 후보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당선돼서 나왔나? 꽤 오랫동안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몇 번째 도전입니까? 네, 이번이 6번째. 6번째. 네. 혹시 주위에서 집안에 돈이 많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정말 이번 선거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사람을 많이 사서 하냐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정치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9년도에 광주에서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사건의 개요는 원래 이제 택배 노동자들하고 사측하고 건당 수수료 30원 인상에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다 해놓고 3개월 만에 이걸 뒤집어 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노동자들을 문자 한 통으로 다 해고시켜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택배 노동자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죠.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 보호받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매번 데모만 해서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가 더 나아질 수 없겠구나.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권력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권력욕? 예, 권력. 왜냐하면은 그 삼각동에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해친다. 이것을 옮기는데 한 40억. 그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네. 40억뿐이 안 들었거든요. 그 40억 정도 소요가 돼요. 네. 당시에 광주광역시 예산이 약 4조 정도 되니까 0.01%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 행정의 그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또 지역의 정치권도 이 문제를 팔 걷어붙여서 내일처럼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내가 한번 권력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권력을 잘 활용해서 네. 주변을 좀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밀착해서 노동자의 현실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택배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2020년에 낙선하고 나서 더 많이 그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또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뭔지 네.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택배 노동자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뭐였냐면 일하다 죽는 과로사, 택배 노동자가 한 해 한 20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21세기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튼 택배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그럼 택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지금 대단하세요. 방송 끝나고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네. 제가 원래대로 하면 한 6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 방송 출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분을 구해놓고 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 40시간은 너무 적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100시간이 넘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은 너무 이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따도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는 50%로 1등 났거든요.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는. 그랬는데 청소년들한테 왜 윤민호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책이 좋대요. 그 정책 중에 뭐였냐면 주 4일 근무.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랬거든요. 이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정책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직도요. 우리 우주에서 오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남자탐구생활 PD가 직접 이거를 보관했다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담당 PD님 집에 직접 배송이 됐었던 공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 지역 공약보다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공약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사실상 지역 후보자 입장에서 왜 이 공약을 먼저 내세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성 자체가 지역의 현안의 문제도 살펴야 되지만 일단은 나라 일을 좀 크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만나보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를 다 독재라고 검찰 독재 제발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첫 자리로 검찰을 개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검찰이 요 기소청과
그다음에 수사청을 분리하고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켜서 검찰 독재를 와해시켜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그런 예. 정책이라든가 예. 청년 자립금으로 뭐 1억을 준다든가 예.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는 더 내야 돼서 네네. 부자 더 내세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네네. 약간은 공격적인 공약이라고 누가 한 적 없습니까? 아니 또 그렇게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만나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이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네. 평등 선거에 기반해서. 근데 20대 청년들에게는 1인 4표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즉 이것은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뒤져보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청년 그 자산 1억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 그 민주당 내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2가지 안을 발의했는데 한 분은 3천만 원, 한 분은 6천만 원. 실제 그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뭔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년들에게 기초자산, 적어도 이 기초자산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만 생각해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한번 꼭 되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성에서 벗어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들여다보니 나온 공약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부자 더 내세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부자가 스스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전 세계가 다 그 조세대조 중에서 채용하고 있는 누진세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가면 갈수록 부자 감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부자들의 요 부유세를 더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KB 금융지주에서 매년마다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일단은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 약 28,200명, 300억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는 한 7,8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28,000명 정도가 돈을 더 내는 거죠. 약 한 2%에서 3% 정도. 이러면 연 한 46조 정도의 세수가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실제 무상교육 전체 다 대학교까지 실현하는데 10조 들거든요. 이 돈이면 진짜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돈의 구애 없이 마음껏 자기 적성을 살려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당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진정으로 신청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축해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자를 존경하죠. 존경할 수 있게. 그럼요. 그 숫자가 한 3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네. 또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또 현실감이 확 오네요. 또. 자, 그런데 이제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아픈 데를 자꾸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상처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낙선자들은 이제 낙선하고 나면 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을 위해서 또 4년을 또 준비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유민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대한민국을 뜨죠.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저는 낙선을 하더라도 아무튼 주민들 곁에 주민들 곁에서 동고동락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 힘 있는 정당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보당을 찾죠. 그냥 진보당을 찾아도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오자마자 정말 너무 고맙다라고 손을 잡거든요. 이유는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다른 큰 정당들은 선거 때는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했는데 네. 전화 한 통 하면 이게 너무 전화 한 통 하기조차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기는 그렇죠? 것도 힘들어.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와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들어줘. 이게 너무 고마워. 근데 나중에 가니까 발로 뛰면서 실제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 너무 고마워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네. 아직 언론의 역할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면 아 진보당이 이런 효능감이 있었구나. 네. 이후에 우리 진보당을 더 많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 질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의 도전 이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장에서 많이 뛰었고. 네. 다음 도전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더 많이 아무튼 현장에서 부족함이 뭔지 또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더 많이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혹시 다음에 나는 좀 비례로 이번엔 좀 주세요.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원래 비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 제도지 않습니까? 저의 전문성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예, 지역에 있다. 주민들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민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윤민호 후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